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약간 참 읽으면서 우리의 건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뭐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첫 기사는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5천억 들여서 11개 동을 새로 시공을 한다라는 기사인데, 얼마 전에 작년 1월 달에 HD 산업개발이었었죠. 거기서도 현산 화정 아이파크였었죠. 거기도 이달 중순 철거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GS건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GS건설이 지난 4월 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부실 시공의 책임을 지고 17개 동 1666가구 전체를 철거한 뒤에 다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4월 말에 있었네요. 얼마 전에 본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5월, 6월 2달이 더 지난 뉴스였네요. GS건설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은 부실 시공 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평판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준공한 아파트에서도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표 브랜드인 자이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지난해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태에 이어서 부실 시공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주요 건설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비상등이 켜졌다라고 합니다. 주차장 붕괴한 GS건설 검단 아파트를 보니까요. 시행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였고 시공사가 GS건설하고 대보건설, 동부건설 이렇게 세 회사였네요. 그리고 공정률이 67%. 거의 다 지은 건 아니고 공정률이 한 67%니까 딱 3분의 2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이런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나왔고 다시 다 철거하고 짓겠다라고 한 겁니다. GS건설이 5일 장문의 사과문을 내고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판단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정부의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재시공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GS건설 고위 경영진은 과거 삼성전자가 애니콜 휴대폰 불량품 15만여 대를 전량 폐기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안전 불감증을 근절하고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애니콜 휴대폰 배터리 화재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애니콜? 갤럭시가 아니고 애니콜인가요, 이거는? 네. 갤럭시 노트 7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비행기에서 아예 갤럭시 노트 7은 아예 못 들고 오게 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게 배터리 문제냐 어쩌냐 하다가 전량 폐기를 했던 걸로 기억나면서 그때 당시에 한 2, 3조를 한 방에 그 충당금을 쌓아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럴 때는 다 그냥 새로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에 낫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거죠.
지난 4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천의 AA 13-1 2블록 안단태 단지로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었네요. 17개 동 총 1666가구에 이르는 전체 단지를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만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재시공 공사뿐 아니라 철거비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상환금 등까지 감안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전면 철거 및 재시공에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재시공 비용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오르고 있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서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고요. 위원회는 설계, 감리, 시공 등의 부실로 인한 전단 보강근 미설치, 그리고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및 품질 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을 했고요. 철근을 누락하고 부실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GS건설은 보강근이 결여된 설계를 걸러내지 못한 채 같은 설계사에게 재검토를 의뢰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인정했고요. 이어서 조경 시공 과정에서 토사를 다룰 때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GS건설은 이달까지 전국 83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브랜드 평판 하락 직격탄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5월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자이의 선호도 순위는 연초에 3위에서 17위로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네. 평판 리스크가 회사 매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 GS건설의 건축주택 부문 매출 비중은 지난해 75.9%에 달했고요. GS건설이 뭐 토목 이런 것도 하니까요. 플랜트도 하고. 그런데 주택 부문 매출이 76%나 되네요. 국내 건설사 중 주택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하면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 강남 등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자이 브랜드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GS건설 주가는 부실 공사 의혹으로 52주 신저가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뉴스 보면 정말 안타깝다, 그죠? 네. GS건설 주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15% 지금 나오고 있고요. GS건설 주가가 2018년도에는 56,000원 하고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73% 마이너스 하고 있고요. 이때보다 더 높았던 때가 2007년 10월 달에, 그때는 GS건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살 때는 반드시 탑픽으로 꼽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골디락스 장세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붐이 일어났을 때 2000년 초에 3,000원 하는 주가가 18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36, 18 해가지고 거의 한 60배인가요? 600배인가요? 10배면 3만 원, 100배면 30만 원이니까 한 60배 올라간 거다, 그죠? 60배 올라가면서 정말 최고의 대장주였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그때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91.7% 되고 있고, GS건설이나 이런 회사 보면 PBR이 되게 낮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빠져서 PBR이 0.3이고 배당 수익률은 지금 기준으로는 7%가 나오네요. 배당을
그동안에 꾸준히 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은 꾸준히 졌습니다. 2020년도에도 1200원, 그 다음에 1300, 1300 이렇게 배당을 꾸준히 주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한 3% 이상 나왔는데 계속 주가가 빠지니까 이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GS건설을 많이 사셨는데 GS건설뿐만 아니라 뭐 한신공영을 비롯해서 여러 건설주들이 아니 똑같은 돈인데 왜 건설이 버는 돈이랑 뭐 반도체가 버는 돈이랑 다른 돈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예, 건설주를 많이 사셨는데 실제로 이런 기사를 보면요. 야, 역시 시장이 마켓 IQ는 2만이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건설사의 이런 잠재 부실이라든지 향후 일어날 이런 부실 이런 걸로 돈이 5천억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시장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도 늘 드리는데 시장이 주는 이 메시지를 왜 그럴까라고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주가가 올해 들어왔어도 건설주는 이렇게 힘을 못 쓸까? 물론 작년에 49,000원 하던 게 지금 15,000원인데요. 작년 3월부터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니까요. 금리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바로 건설업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 미국의 지금 DR 홀튼이라고 닥터 홀튼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막 52주 신고가 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거 보면 이제 확실히 퀄리티의 차이가 있는데 이 퀄리티가 뭐냐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설계 그 다음 기사 바로 좀 읽어볼게요. 그 다음 기사도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 다음 기사 내용이 자 하중지탱 위에서 모든 기둥 철근이 필요한데 설계 도면에서는 32개 중에서 15곳은 빼버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온 부분인데 어제 발표된 겁니다. 조사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은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해주는 볼을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운 기둥만으로 넓은 슬래브를 받치는 무량판 구조였다고 합니다. 쏠리는 하중을 버티기 위해 기둥에 전단 보강근을 추가해야 했지만 설계 초기 단계인 구조 설계에서 오류가 있었다네요.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기둥 32개에 모두 전단 보강근이 필요했지만 15개 기둥은 이를 누락한 채 설계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후 감리사가 이런 실수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고 감리사가 제대로 설계대로 이렇게 시공이 되는지를 감시하라고 감리사가 있는 건데 보통은 보면 감리업체랑 시공업체랑 뭐 이렇게 좀 짝짝꿍해가지고 그런 게 많았었다라고 벌써 옛날에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뭐 하나도 이런 게 개선이 안 되고 된 거죠. 시공사와 발주처도 설계서를 검토하고 바로 잡아야 할 공동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시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사 GS건설이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붕괴한 구역의 기둥을 제외하고 확인이 가능한 8개 기둥은 모두 전단 보강근이 설치됐어야 하지만 4개 기둥은 전단 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못 미쳤고요. 강도 시험 결과 사고 구간에서 콘크리트 강도는 16.9 MPa로 설계 기준 강도 24 MPa에 85%를 밑돌았다고 하네요. 조사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레미콘 품질 관리와 현장 콘크리트 품질을 개선하고 검측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GS건설의 전국 83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처분 사항을 다음 달 중순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주가가 어떤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작년 1월 달에 한 25,000원 하던 주가가 이 뉴스 때문에 수직 급락을 해가지고요. 14,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얼마냐면 1,990원입니다. 워런 버핏이 중요시 생각하는 게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력한 경제적 해자의 가장 큰 부분이 고객의 신뢰, 고객의 로열티, 이 제품에 나는 이 기업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그게 강력한 해자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요즘 많은 기업들, 산업들이 세계 탑티어로 올라가면서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신뢰가 지금 구축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축되고 있는데 이런 사고나 사건이 하나 있으면 다른 산업에도 이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상품 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전 세계 보도되잖아요. 전 세계 보도되면서 야, 한국 건설사는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면 그게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우리나라 IMF가 왔었네요. 성수대교가 붕괴된 게요. 94년 가을, 겨울, 네,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95, 96 지나면서 네, 아무튼 각 산업 분야에 있는 건설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제 세계 초인류 국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각 현장에서 좀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차 배터리 광물 대란에 심해 채굴 시대가 열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물을 이게 경제학의 논리인데요.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거나 거기에 마진이 상당히 있다, 이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경쟁자가 뛰어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마진이 다시 제로로 수렴하게 된다. 뭐 그게 고정경제학파가 늘 얘기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배터리 광물에도 얼마 전에도 여러 나라 국가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 광물을 전략적으로 수출 못하게 하고 전략적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새롭게 더 개발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바닷속의 니켈 매장량이 육지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심해저에 오래 퇴적된 망간 단괴가 있고 코발트 등 40여 종 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요. 고농도인데다가 탄소 배출 적어서 중국,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가 뛰어들었다고 하네요. 사진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심해 채굴과 육상 채굴 해서 채굴 방식에 따라서 니켈 생산량이 헥타르당 1.5톤, 헥타르당 육상은 675톤, 니켈 1톤당 탄소 배출량은 육상은 60톤인데 심해에서는 6톤밖에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 클라리온 클리프톤 해역과 CCZ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CG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열대우림에서 니켈을 채굴할 때
바이오매스 이 말 많이 나오잖아요. 미생물 등 생태계 순환 과정을 구성하는 생물의 총덩어리. 바이오매스. 네, 설명을 해놨는데 미생물 등 생태계 순환 과정을 구성하는 생물의 총덩어리. 네, 요 설명만 봐가지고는 명확하게 딱 들어오진 않죠. 네. 채굴할 때 바이오매스의 손실량이다. 심해인 CGG에서의 바이오매스 손실량이 육상이 술라웨시섬의 3%에도 못 미친다. 또 CCG의 심해에서 니켈 1톤을 채굴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6톤이지만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같은 양인 니켈 1톤을 얻으려면 그의 10배인 60톤의 탄소 배출을 감수해야 한다. 해저의 고품질 복합 광물 단괴에는 육상 광물보다 고농도로 금속이 함유돼 있어 적은 에너지로도 추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친환경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심해 채굴이 필수적이라고 보도를 했네요. 세계 곳곳에서 배터리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친환경 기준까지 충족하려면 심해 채굴이 적합한 방법이라는 뜻이네요. 대표적 공급 부족 광물인 니켈은 각국이 정해둔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까지 매년 4,800만 톤이 필요하다는 게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생산량보다 약 19배나 많다네요. 심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망간 단괴는 폭증하는 배터리 광물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요. 해수와 퇴적물에 있는 금속 성분이 해저면에서 침전되면서 형성된 망간 단괴는 흑갈색의 감자 크기 덩어리인데 망간, 니켈, 코발트 등 40여 종의 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네요. 우리가 NCM 했을 때 그죠? 니켈, 코발트, 망간이니까 이 망간도 상당히 2차전지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광물입니다. CCG 해역의 망간 단계에 포함된 니켈만 약 3억 4천만 톤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 지질조사국이 추정한 세계 육상 니켈 매장량의 약 3배를 웃도는 양이라고 하네요. 심해제 망간 단계가 바닷속 노다지로 불리는 이유다고 합니다. 그간 심해 채굴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호주 비영리 단체인 민드루 재단의 해양과학자 토니 워비는 심해 생태계는 형성되는 데만 수천 년이 걸리는데 채굴이 늘면 순식간에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배터리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수 광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채굴해야 한다면서 해제 망관 단계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면 육지 삼림을 지금처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벨기에 심해 채굴 회사인 글로벌 씨 미네랄 리소스의 상무이사 크리스 반 니제는 세계 광물 확보 경쟁으로 열대우림 파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심해 채굴은 불가피한 절충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심해 채굴 전쟁에 뛰어들었고요.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과 함께 CCG 심해 채굴을 준비하고 있는 캐나다 광산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가 대표적이네요. 베이징 파이오니어, 차이나 멀전트, 차이나 민메탈 등 중국 기업 세 곳도 해저 광산 시대를 앞서 나가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 해저 기구는 오는 3일 이후 심해 채굴을 허가하는 면허 발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좋은 뉴스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니켈이나 망간이나 이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 자원을 갖고 무기화하지 못하게끔 그죠?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해주면 전체적으로 배터리의 그 비용도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면 자동차도 더 많이 팔리고, 네,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요, 중국이 쳐들어올라 해외로 자산 옮기는 대만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미 봤잖아요, 그죠? 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고 난 이후 일국 이체제로 우리는 할게라고 약속을 해놓고도 결국은 홍콩 보안법 등 다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점점 더 빠르게 중국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본 대만의 부자들은 당연히 지금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려고 아마 하나 봅니다.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커지자 국외로 자산을 분산하는 대만인이 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고요. 대만은 억만장자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자산의 해외 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싱가포르, 몰타 등 대만 외 국가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고, 대만인들은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민진당 관련 인사들은 예술품, 다이아몬드와 같은 동산 투자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은 역외 조세 피난처에 이전한 자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가 2018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만 국내 총생산 GDP의 22%에 달하는 돈이 조세 피난처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오, 그래요? 10%에도 못 미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만 역내 자산도 상당한 규모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산 이탈 추세가 아직 패닉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진단이고요. 대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역내 펀드 자금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5조 4천억 대만 달러, 209조 원으로 2017년 말 2조 3천억 달러 대만 달러 이후 6년 만에 2배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예, 2조 3천억 대만 달러에서 5조 4천억 대만 달러로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늘도 저희 직원들 회의 끝나고 잠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뭐 요 얘기로 서로 토론을 하길래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애플이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1.1조 달러 이렇게 돌파할 때마다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친한 사람들 경조사 뭐 이렇게 가면 10만 원 네. 이제 뭐 부조를 하고요. 근데 뭐 그때만 하더라도 3, 4년 전에도 5만 원 부조하고 7만 원 하고 네, 10만 원 하고 그죠? 거기서 20만 원을 경조사비를 내면 꼭 연락이 옵니다. 또 따로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라고 연락이 오죠. 근데 지금은 좀 친한데 10만 원을 하면 약간 뭔가 좀 이것보다는 내가 더 친하다라는 걸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 10만 원이 지금 20만 원이 된 딱 그 느낌이고요. 그거는 제가 식당에서 뭐 아주머니들 팁을 드릴 때도 10,000원을 3년 전만 하더라도 10,000원을 드려도 되게 감사하게 또 생각하시고 하는데 지금은 똑같은 10,000원을 드리면 음식 가격이 16,000원 하다가 27,000원 뭐 이렇게 올랐는데 야 10,000원을 드려도 되나? 미국은 뭐 아예 퍼센트로 돼 있잖아요. 예. 요즘 미국은 영수증 받아보면 아예 그냥 찍혀 있지 않습니까? 15%, 18%. 근데 뭐 어디는
미니멈이 18%부터 시작하더라고요. 21, 25 뭐 이렇게도 돼 있는데 그래서 음식값 대비해서 물가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 지금은 만 원 드리고 그렇다고 5만 원짜리 드릴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조 달러가 3조 달러 됐다. 그러면 2만 원이 3만 원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네. 뭐 그렇게 2만 원이 3만 원 됐다고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3년 4년 만에 2만 원이 3만 원 됐다고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2조 달러가 3조 달러 됐다고 와 하는데 물가를 감안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2조 달러 하다가 2.5조 달러. 야, 이게 차트 보면서 이거 전고점을 이렇게 거의 트라이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경조사비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거기서 조금만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전에 5만 원을 내던 분이 지금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경조사는 가야 되겠는데 지금도 7만 원, 10만 원을 낼 형편은 안 돼요. 근데 경조사에 연락이 와요. 그러면 내가 이거 가서 5만 원을 낼까 어떨까 고민하다가 부담스러운데 안 가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담스러운데 그냥 모른 척 하자. 예, 그리고 그냥 문자로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고 그 얘기를 제가 왜 직원들한테 해줬냐면 왜 지금 소비의 양극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지금 물가 수준으로는 10만 원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20만 원을 해줘야지. 그럼 뭐 20만 원 하는 것도 부담스럽긴 한데 그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물가 상승에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오히려 연봉이 줄거나 그리고 오버타임이나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딱 근무 시간 그리고 예전에는 그 휴가 같은 것도 휴가 보상금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소위 말해서 가처분 소득이 확 줄었는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아까 경조사에 못 가는 것처럼 물건을 못 산다는 거죠. 물건 가격은 올라가는데 필수 소비재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도 사야 되니까 사는데 약간 사치제에 해당되는 거나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치제 뭐 최고 사치제가 뭐 샤넬백 이런 거라면 600만 원 하다가 지금 1200만 원 한 3, 4년 사이에 1200만 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예 못 산다는 거죠. 아예. 그리고 중가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가 제품도 가격을 어느 정도 어정쩡하게 올려놔도 가처분 소득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형편이 어려워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어디를 찾아가죠? 네. 어디를 찾아가죠? 어떻게 좀 더 싼 곳을 찾아간다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8,000원짜리를 먹다가 옆에 6,000원 점심 뷔페 뭐 이런 데도 가고 좀 더 싼 거 없나. 그래서 우리 요즘 그 라면이 잘 팔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초저가 시장이 더 호황을 보이고 또 중가는 거의 소비가 줄고 또 초고가 시장은 초고가 시장대로 가격을 올렸는데도 계속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산가들은 그거 쓴다는 거죠. 가격을 올려도.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뻥 비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 큰 맥락을 이해를 하고 이 제품의 포지셔닝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제품 포지셔닝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까 건설 같은 거로 다시 돌아오면
2004, 5, 6년도에는 삼성물산에서 삼성건설에서 만드던 레미안이었다가 그리고 GS건설 참 잘 만드네 하면서 GS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아이파크 이런 게 자산가들한테 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이 됐었던 거죠. 근데 아니 뭐야 프리미엄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부실 공사를 해? 그러면서 이 자산가들이나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이 신뢰랑 믿음이 확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 주식은 관심 종목에서 당분간 쥐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큰 이 물가 상승하고 또 연관돼서 바라보고요. 그 물가 상승에 의해서 자꾸만 양극화가 되는 부분, 양극화가 되면서 우리가 뭐 관심 있게 바라보는 기업은 이 양극화에 어디에 제품을 파는 그 제품 포지셔닝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런 개념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기사가 이게 마지막 기사인 줄 알았는데 아직 하나 더 남았네요. 네, 빠르게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두산 바켓이 미국에서 바켓 브랜드로만 승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52주 신고가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두산 바켓이 52주 신고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이 두산 밥캣을 2007년인가 6년도에 두산에서 인수했었는데요. 두산 밥캣이 내년부터 북미에서 두산을 뺀 밥캣 브랜드 지게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북미 소비자에게 더 친숙한 밥캣 로고를 따라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 밥캣은 브랜드 전략을 재정비해서 두산과 밥캣 두 브랜드로 나누어 지역별 공략에 나서기로 했는데 내년부터 북미 시장에서는 밥캣 브랜드를 적용한 지게차를 출시하고요. 국내를 비롯한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는 두산 브랜드를 유지하기로 했고 현재 두산 밥캣의 매출 중 70%는 북미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매출 비중은 20에서 25%,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5에서 10% 수준이고요. 두산 바켓은 바켓 브랜드를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지게차를 시작으로 물류 장비, 이동식 발전기를 포함한 포터블 파워 제품도 바켓 브랜드를 따라 판매할 예정이네요. 글로벌 건설 기계 시장 점유율 제가 궁금한 게 딱 나왔습니다. 1등은 미국의 캐터필라 16.3%고 2위는 일본의 고마츠입니다. 10.7%. 3위가 중국의 XCMG라고 돼 있는데 5.8인데 중국의 이 굴삭기 1등은 샤안인데 샤안이랑 다른 회사인지 조금 궁금하네요. 4위가 미국의 존 디어라고 농기계 하는 회사 있죠. 농기계 쪽에 뭐 테슬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11위가 한국의 두산 바켓 2.9%이네요. 올해 글로벌 건설 장비 점유율 순위에서 전년 대비 3단계 높아져서 11위에 올랐네요. 점유율이 2.9%로 전년 대비해서 0.9%나 올라왔으니까 꽤 거의 90% 상승한 거다, 그죠? 엔진 좌승식 2에서 3이 됐으니까 50%네요. 미국 내 점유율 1위를 기록했는데 엔진 좌승식 지게차는요. 북미 주택시장 호황으로 밥캣을 찾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딜러 재고가 통상 4, 5개월 수준인데 현재 2개월로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당분간 딜러들이 재고를 확충하려는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산 능력도 확대하고 있고요. 두산 밥캣은 2020년부터 잔디깎기 등 새로운 제품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고 또 지난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츠빌 GM이
농업 조경용 장비 공장 증설을 완료했네요. 미국 내 사후 관리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두산마켓은 올 초 미국 애틀랜타에 새로운 부품 센터를 열었고요. 기존 일리노이, 네바다와 함께 부품 센터는 세 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북미 전역에서 사흘 내 제품 배송이 가능해졌네요. 스캇 박 두산마켓 부회장은 두산 산업 차량이 올해 미국에서만 매출 1조 원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하고 GM이도 곧 미국 매출이 1조 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내다봤네요. 이걸 보니까 이제 요즘 두산 마켓 주가가 왜 좀 올라가는지 알 것 같네요. 그리고 한번 그걸 머릿속에 막 생각드는 게 대통령 4년 기간 동안에 3년차, 4년차가 원래 미국에서 보면 경기가 2년차가 제일 안 좋고요. 3년차, 4년차로 가면 경기가 쭉 살아나면서 이제 재선을 노리게 되는데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경제를 좋게 하려면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게 인프라 투자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두산 마켓의 주가가 대통령 이 3년차, 4년차 대통령 선거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넘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